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일본 연구진이 돼지의 사람 세포로 만든 조직을 이식해도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연구로 돼지 장기가 재생 의료용 조직을 시험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허가 심사 인력을 3년 안에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약개발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일일이 검증해 제2의 인보사 사태를 막을 예정입니다. 가족이 일주일에 2시간 정도 텃밭 가꾸기에 참여하면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의 경우 학업 성취도가 16%나 높아진 것은 물론 특수학급 아이들의 정서 교육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스마트폰은 물론 TV나 노트북 등 각종 전자기기에서 주목하는 기술이 바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입니다. 접거나 휘어지는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제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스마트 라이프 시간에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일본 연구팀이 돼지의 사람 세포로 만든 조직을 이식해도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바야시 에이지 게이오대 교수팀은 실험용 돼지에서 면역 세포를 만드는 흉선과 비장을 떼어내고 면역 억제제를 투여한 결과 사람 세포로 만든 조직을 이식해도 장기간 거부 반응을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돼지에 사람 세포로 만든 인조 혈관을 이식했더니 반년 정도 정상적으로 피가 흘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돼지 장기는 사람의 장기와 크기가 비슷해 거부 반응을 억제하면 재생의료용 조직을 시험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연구팀은 기대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실렸습니다. 충남 홍성에서 70대 여성이 야생진드기 감염병으로 불리는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에 걸려 숨졌습니다. 충청남도는 홍성에 거주하던 76살 여성 A씨가 SFTS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지난 2일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6일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을 보여 이틀 뒤 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으며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도내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SFTS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증상 발생 전 하루 1시간 정도 텃밭 가꾸기와 풀베기 작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들어 충남에서 SFTS 사망자가 나온 것은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3명이 숨졌습니다. 허가 취소가 결정된 인보사 사태를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분야의 허가 심사 인력을 2배로 늘려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시스템대로라면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가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승재 기자입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코오롱 생명과학. 그런데 이런 자료를 그대로 믿고 허가해준 식약처도 비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식약처의 허가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신약 개발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믿는 데서 출발합니다. 개발업체가 또 허위 자료를 낸다면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업체가 제출한 의약품 허가 자료를 일일이 검증하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와 비교됩니다. 이에 식약처가 의약품 허가 심사 인력을 3년 안에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2배 정도 인력 확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2배도 선진국 수준에 비하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에 따라 현재 식약처 의약품 분야의 허가 심사 인력 350여 명이 3년 안에 700여 명으로 늘어납니다. 동시에 허가 심사 관련 수수료도 대폭 인상될 전망입니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18일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와 관련해 코오롱 생명과학의 의견을 듣는 청문을 시행한 뒤 허가 취소 행정 처분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도시락이 도시락 업체의 제품보다 나트륨이 평균 1.6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18일부터 한 달간 편의점과 도시락 업체에서 파는 6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자료를 보면 편의점과 도시락 업체에서 파는 제품 속 나트륨은 평균 1237mg으로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 2000mg의 62%나 됐습니다.
특히 편의점 도시락이 도시락 업체 제품보다 평균 1.6배 나트륨이 더 들어있었고 GS25 제품이 1527mg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식약처는 시판 도시락을 선택할 때 나트륨 함량이 높은 햄과 소시지, 절임류 등이 많은 것은 피하고 라면이나 어묵탕 등과 함께 먹기보다는 물이나 차와 함께 먹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1년까지 5G 이동통신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응급의료 시스템 개발에 231억 원을 투입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AI 기반 응급의료 시스템 개발 사업단의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6개 의료기관과 정보통신기술 기업 등 모두 2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이 사업은 환자의 이송 시간을 최대한 줄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단은 응급 현장에 5G 기반 전송 체계를 접목해 환자의 생체 데이터와 대용량 의료 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또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증상과 구급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는 환자 맞춤형 응급 서비스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4대 원자력안전옴부즈만에 소병철 법무연수원 석좌 교수를 위촉했습니다. 원자력안전옴부즈만 제도는 2013년 발생한 원전 부품 시험 성적 위조 사건을 계기로 원자력 산업계 내외부의 비리를 제보받아 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6년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 교수는 앞으로 2년 동안 원자력 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는 감시자를 맡게 됩니다. 도시의 소규모 텃밭이나 옥상 등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을 도시농부라고 부릅니다.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건강에도 좋다는 건 널리 알려져 있죠. 연구 결과 스트레스 해소와 자녀의 학업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내 외곽에 조성돼 있는 주말 농장. 이른바 도시농부들이 여기저기 밭두렁에서 농사에 여념이 없습니다. 상추나 고추 등 채소에서부터 허브식물이나 꽃 등 다양한 작물을 가꿉니다. 돌보고 키우는 동안은 얘한테 집중을 하니까 뭐 잡생각 잊어버리고 또 좀 힘들었던 거 이런 것들도 잊어버리는 힐링의 시간이에요. 도시농부들은 주부나 현업에서 은퇴한 노년층, 학생들까지 연령층도 다양합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또 물도 주어서 엊그저께인데 오늘 이만큼 뭐 이렇게 자라는 모습도 보고 그래 정서적으로도 좋고. 농촌진흥청이 최근 3년간 연구한 결과 가족이 일주일에 2시간 정도만 텃밭 가꾸기에 참여해도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학업 성취도가 16% 높아지고 사회성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몸이 불편한 특수학급 학생들의 정서교육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와 땄다. 여기요. 우와 크다. 이렇게 벌써 많이 컸어? 네. 이거 어떻게 먹어? 고추장에 찍어 먹어요. 텃밭 가꾸기를 통해 친환경 농법도 확산하고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도 기대됩니다. 그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해서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 농산물들을 이웃들과 같이 나눔으로써 더 텃밭 활동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자투리 시간을 투자해 가꾼 작은 텃밭에서 여러 가지 작지 않은 선물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2층 전기버스가 국내 최초로 개발되었습니다. 무가선 트램과 무인 굴삭기, 3D 프린터 등 미래형 교통건축 기술이 속속 가시화되면서 도시지형도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대 71명이 탑승할 수 있는 대형 버스입니다. 국내 최초의 2층 전기버스로 국토부와 현대차가 지난 2017년부터 연구 개발해 첫 선을 보였습니다. 고전압 배터리 6팩을 장착해 70여 분 충전하면 300km를 달릴 수 있고 화재 감지 장치까지 탑재돼 있습니다. 미래형 교통수단은 최첨단 기술뿐 아니라 교통 약자를 배려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전기 2층 버스는 낮은 출입구와 바닥 높이의 저상형 공간을 갖추고 휠체어 전용 자리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무가선 트램 도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을 통해 움직이기 때문에 소음과 매연이 적고
복잡한 전기선이 없어 도시 미관에도 좋습니다. 스마트시티와 제로에너지 건축, 자율주행차 등 7가지 분야의 미래상을 담은 전시회에서 선보인 최첨단 기술입니다. 중소기업들의 PR룸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기술 상담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는 어떤 그 계기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LCD 화면을 보면서 레버를 움직이는 무인 굴삭기나 고층 건물의 외벽 도색을 수행하는 이른바 아트봇 등 공사 현장의 무인 시스템 도입은 안전과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고 3D 설계 도면에 상용화는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설 행위가 3차원 디지털 설계 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컴퓨터의 윈도우처럼 건설 현장의 플랫폼 기술이 될 것인데 이러한 플랫폼 기술을 우리가 핵심 플랫폼 기술을 자체 개발했다는데 막연한 개념이었던 무인과 친환경 기술이 속속 가시화되면서 도시 지형은 더 깨끗하고 스마트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지난해 초 중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금지 여파로 동남아 국가들이 밀려드는 플라스틱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등은 폐기물을 수출한 나라로 돌려보내고 반입을 거부하는 등 세계는 지금 쓰레기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진국에서 말레이시아로 수출된 쓰레기가 가득 찬 컨테이너를 열자 CD와 오염된 플라스틱 병 등 불법 쓰레기가 잔뜩 나옵니다. 컨테이너 앞쪽에는 합법적인 재활용 폐기물이 보이지만 뒷부분에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를 넣은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일본, 영국, 미국, 캐나다 등 10개국으로부터 수입된 쓰레기 450톤을 배출국으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Whoever that send their waste to Malaysia, whether it's e-waste, whether it's plastic waste or whatever waste, we will send it back. And we will fight back. Even though we are a small country, we cannot be bullied by developed countries. 앞서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도 캐나다가 불법 수출한 쓰레기를 회수해가지 않을 경우 캐나다에 직접 쓰레기를 버리고 오겠다며 캐나다 주재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That recall shows that we are very serious in asking them to get back their garbage. Otherwise, we're gonna sever relations with them. 이처럼 쓰레기 문제를 둘러싸고 수입국인 동남아 국가들과 수출국인 선진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중국이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금지를 전격 발표하자 동남아 국가들이 폐기물 수입국으로 급부상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동남아 국가들은 불법 플라스틱 재활용업자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들과 숨바꼭질 같은 단속을 벌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말 필리핀 환경단체가 불법 수입된 쓰레기를 되가져갈 것을 요구하자 지난 1월 1,200톤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선진국과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 쓰레기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지 사용에 대한 대안 등 근본적 해법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도 심각한 환경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해양 쓰레기를 2030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정부가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천상규 기자입니다. 전 세계 바다 쓰레기의 80%는 플라스틱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 바다 쓰레기도 플라스틱이 11만 8천 톤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53%인 6만 2천 톤이 못쓰는 어구나 부표에서 나오는 플라스틱으로 추정됩니다. 바다 플라스틱 쓰레기 가운데 1 내지 5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이 앞으로 사람에게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바닷물과 수산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고 폐사한 바다 거북이의 몸속에서 다량의 플라스틱이 발견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바다 플라스틱을 2022년까지는 30%, 2030년까지는 50%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우선 바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절반이 넘는 폐의구와 폐부표를 회수하기 위해 2021년부터 이를 가져오면 미리 받아놓은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주요 항구와 포구에 폐의구와 폐부표를 수집하는 집화장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하기 쉬운 스티로폼 부표는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천에서 바다로 흘러드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차단하기 위해 하천관리청에 해양 유입 차단 업무를 부과했습니다. 이외에도 양은 많지 않지만 중국에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막기 위해 상반기 중에 대응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대책을 토대로 정부가 해양 플라스틱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 역량과 자원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내년 실제 공휴일 수는 67일로 올해보다 하루 더 쉬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0년도 원령 요항을 보면 내년에는 52일의 일요일과 15일의 공휴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과 설날 대체 공휴일 등 모두 69일의 공휴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설 연휴 마지막 날과 3일절이 일요일과 겹쳐 실제 공휴일 수는 67일이 됩니다. 가장 긴 연휴는 추석으로 개천절과 일요일이 연결돼 모두 5일을 쉴 수 있으며 설 연휴는 4일입니다. 2020년 원령 요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와 한국천문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래를 주제로 한 장생포 고래축제가 오는 7일부터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체험 행사가 많이 준비됐다고 합니다. 김인철 기자입니다. 울산 장생포 거리에 들어서면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 고래 상징물입니다. 고래잡이 포구마을인 장생포에서 25번째 울산 장생포 고래축제가 고래와 바다, 울산을 담은 꿈을 주제로 열립니다. 축제 기간 장생포 거리마다 흥겨운 공연이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이곳 장생포 고래 문화마을에서는 전문 배우들이 재현하는 1980년도의 거리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고래와 방구대 암각화를 배울 수 있는 고래학교가 운영됩니다. 누구나 참여해 생태 환경을 고민하면서 게임을 즐기는 고래 챌린지런과 장생포 그린 페스타는 기대되는 행사입니다. 주민 참여와 생태 환경 테마로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멋진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7, 80년대 장생포 고래잡이 마을에서 울산 읍내를 연결하는 유일한 마을길이 축제를 앞두고 정비됐습니다. 축제 장소와 연결된 골목길에서 복원된 옛날 우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포경선을 이끌었던 선장 생가도 찾고 장생포의 역사를 담은 파노라마 벽화를 볼 수 있는 고래 축제는 색다른 체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jobbra och bara akarja az áramlás leszedni, a sodrás leszedni a búvárt a létráról. 이번 헝가리 유람선 참사와 관련해서 침몰한 허블레아니호를 뒤따르던 크루즈선 선장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또 제기됐습니다. 허블레아니호의 운영사 사주는 크루즈선이 교신 없이 추월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침몰 유람선을 뒤따르던 크루즈선이 교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추월하다 사고로 이어졌다. 허블레아니호의 운영사인 파노라마데크 스턴코 어틸러 회장의 주장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배가 추월할 때는 먼저 교신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틸러 회장은 크루즈선에 교신이 없었다는 것은 당시 무전 기록으로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변 선박들이 크루즈선의 교신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뉴브강을 운행하는 배들은 모두 무전 채널 10번을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교신이 있었다면 당시 주변 선박에서도 들을 수 있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어틸러 회장은 침몰한 허블레아니호에 대해서는 운항 규정을 철저히 지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당국이 확보한 크루즈선의 자동 선박 식별장치 기록을 토대로 과실 여부가 더 자세히 드러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앞서 크루즈선이 추돌 후 후진했다가 다시 앞으로 향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크루즈선 선장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현장을 이탈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현지 언론은 구속 중인 선장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과실치사 혐의가 입증될 경우 최대 8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우리 수중수색팀이 오늘 헝가리 유람선 선체 수색에 나설 계획이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수위가 낮아지고 있더라도 아직은 물이 탁해 시야 확보가 어렵고 거센 물살도 견뎌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선체 수색의 난제를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6월 한국인 관광객을 태우고 부다페스트 야경 투어에 나선 허블레아니호의 모습입니다. 선체 후미에 유람선 이름이 선명합니다. 많은 관광객이 1층 객실보다는 갑판에 나와 풍경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사진 찍으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2층에서 있다가 좀 춥고 선호를 해주면은 그 1층으로 내려가곤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5월에 발생했고 당시 많은 비까지 내린 만큼 더 많은 실종자가 1층 객실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라앉은 선체 수색 작업이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강물의 유속이 빠르고 물도 탁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 선체 안팎을 볼 수 있는 수중 드론 투입도 실패하면서 흐릿한 음파 사진에 의존해야 합니다. 결국 잠수 요원들은 강한 물살을 버티면서 손으로 더듬으며 수색에 na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헝가리 잠수사는 수색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털어놨습니다. Nulla a látótávolság szó szerint, tehát nem lehet látni semmit, csak tapogatva és úgy próbálni érzékelni, de igazából itt a sodrás is az azzal járó nehéz. 전문가들은 요원들이 어렵게 선체에 진입하더라도 빠져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며 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다만 이번 주는 큰 비 예보가 없고 다뉴브강의 수위도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어 수색 여건은 갈수록 나아질 전망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헝가리 정부와 양국 합동 수색 작업뿐 아니라 세르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연안국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실종자 수색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책회의에서 신속하고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 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헝가리 측에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서 촉구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국의 긴밀한 협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헝가리 외교장관과 내무장관을 만나 신속한 수색과 사고 원인 조사, 책임 규명, 인근국과의 공조 등을 요청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강 장관은 국민의 생명 보호는 우리 정부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하는 과제라며 먼 훗날 오늘을 돌아봤을 때 각자의 마음속에 한치의 후회도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만 12살 아동의 절반 이상은 영구치의 충치를 경험했고 충치 개수는 선진국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과 청소년의 구강 건강 상태와 구강 건강 의식을 조사한 결과 만 12살 아동의 절반 이상인 56.4%가 영구치의 충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충치 개수는 평균 1.84개로 OECD 가입국 평균보다 1.2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잇몸 건강도 좋지 않아 12살 아동의 12.1%는 잇몸 염증 검사에서 출혈을 보였고 6.6%는 치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를 맡은 치과 전문의는 영구치가 나오는 6살부터 충치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동 구강 건강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역사는 브라운관으로 잘 알려진 CRT로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전기방전을 통해 빛을 내는 PDP와 지금까지도 가장 널리 보급된 LCD 디스플레이가 등장했는데요. 네, 이 LCD에서 광원이 필요 없어 더 얇아진 LED와 패널에서 바로 빛을 내 잔상이 없이 깨끗한 영상을 볼 수 있는 OLED까지 디스플레이는 빠른 속도로 진화했습니다. 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시장 출시와 더불어서 LG전자는 올해 안에 투명 디스플레이 제품을 시장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공상과학 속 영화에서만 보던 투명하고 넓은 유리창으로 TV를 볼 수 있을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